자,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제 경제로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기출이 되면 그 논점별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요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어디로, 그렇죠, 6번 이런 시장론부터 이제 좀 암기를 시작해 줘야 돼요. 일단 6번을 봤더니 위에 강의 노트 몇 페이지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34페이지. 그럼 34페이지를 딱 펴야죠.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럼 여기 시장론이고 주거분리하고 주택 이어가 현상은,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럼 첫 번째, 자, 주거분리와 주택 이어가 현상은요, 요게 보여야 돼요. 요게 현상, 즉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출제자는 반드시 뭘 물어봅니까? 야,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을까? 뭘 물어봐요? 원인을 물어본다. 원인.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원인. 자, 그럼 첫 번째 주거분리 보세요. 자, 주거분리는 주거지역이 소득계층별로 서로 분리됩니다. 저소득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됩니다. 이게 주거분리잖아요. 두 번째, 노랭이가 뭘 적어놨어요? 뭘 노랗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외부효과. 뭐기 때문에? 이게 주거가 분리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거분리는 항상 외부효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항상 먼저 누가 자리를 잡습니까? 그러면 고소득층이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디로 들어가고 싶냐? 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안으로. 근데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고소득층은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소득층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왜? 고소득층으로부터 좋은 외부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어낸다, 저소득층은 들어가겠다,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 둘이 섞여 있지는 말고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주거지역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거가 분리되는 이유는 뭘 찾아야 되냐? 분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왜? 둘이 섞여서 안 사니? 그럼 뭐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외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섞여 있지 못하고 분리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온 문구인데, 정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는 받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암기해. 정의 외부 효과는 받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려고 하고. 아니, 이걸 암기해야 돼?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고. 그냥 중요한 건 왜 분리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섞여 있으면 서로 추구하는 외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소득계층별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 정도 암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분리 나오면 그 원인은 외부 효과. 자,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헷갈리는 게. 이게 지금 그림을 보면 주거분리에 항상 경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고소득층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호되는 지역이에요. 저소득층 내에서는. 그래서 이쪽은 가격이 항상 할증돼요. 다른 저소득층 부분보다. 그 다음에 고소득층 중에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비선호 지역이에요. 저소득층이랑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고소득층 중에서 이 부분은 가격이 할인됩니다. 이런 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고소득층에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된다고 해야 되고, 밑에 두 번째 저소득층에 인접한 고소득층의 주택은 할인됩니다. 이런 표현도 잘 나온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여가. 자, 주택 여가는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을 주택 여가라고 하잖아요. 주택의 순환. 그러면 주택의 순환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간단하죠. 나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내가 현재 사는 주택은 내가 직접 신축했느냐, 이런 거야. 내가 신축한 적은 없잖아요. 대부분
기존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을 했죠. 이런 게 주택 순환 현상이라 하는 거야. 기존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순환하는 현상은 크게 하향과 상향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출제자가 하향이냐 상향이냐 물어보고 싶다 안 물어보고 싶다? 반드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가지니까. 그러면 하향과 상향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러면 주택이 아니라 옷으로 설명해줘. 자, 형이 입던 옷을 아랫사람인 동생이 물려 입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향여가. 동생의 옷을 예외적이지만 형이 이렇게 물려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향여가. 동생이 물려 입으면 하향, 형이 물려 입으면 상향여가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 쉽게 찾습니까? 동생이 옷을 물려 입었느냐 하향여가, 형이 옷을 물려 입었느냐 상향여가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은, 자, 누가 물려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옷을 동생이 입고 있어요. 그럼 누가 물려 입은 거예요? 동생이 물려 입은 거예요. 현재 형이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누가 물려 입은 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저소득층이 뭔가를 사용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저소득층이 물려 입었다는 거예요. 하향이에요. 이게 이런 표현을 잘 봐야 된다고. 저소득층이 지금 사용하네? 물려받았구만. 하향, 여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뭔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안 봐도 고소득층이 뭔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소득층이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상향. 이렇게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즉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다면 저소득층이 물려 입었구나. 고소득층이 사용하고 있다면 고소득층이 물려 입었구나. 상향.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항상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여기에 있는 문구 중에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글자. 여기에 있는 문구 중에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글자. 아니요. 누가 틀린 답 순환한다고 따라서 하지 마. 요거 원인. 네. 원인. 항상 주거분리 주택순환 현상은 원인이 나온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럼 봐요. 왜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항상 이 문구가 떠올라야 돼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우리 하향여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저소득층이 있어요.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해요. 소득이 늘면 보다 나은 주택을 필요로 해요. 요걸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주택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주택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택이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소득 증가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주택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주택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늘어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신축해서 충족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소득층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나요? 고소득층의 기존 주택을 물려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하향여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 늘어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켰냐?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서 사용하자. 이게 하향여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향여가는 다 알아요. 이건 잘 안 틀려. 왜? 고소득층이 왜 저소득층의 주택을 사용하지?
이유는 딱 하나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이 뭐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수선, 재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하향여가의 원인이에요. 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 사용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주택이 필요해서. 주택이 필요해서. 근데 주택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늘어난 수요를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 사용하는 것으로 충족시킵니다. 자, 암기. 주거분리는 뭐 때문에? 원인. 외부 효과 때문에 섞여 있지 않다 이런 말이야. 하향여가는 원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향여가의 원인은 수선, 재개발. 수선, 재개발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선, 재개발. 수선, 재개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6번에 1번. 자, 6번에 1번을 봤더니 주택의 상향여가로 시작하죠. 그러면 거의 1000%가 상향, 이게 이런 거예요. 뭔가가 개념이 시작을 해. 개념이 시작을 해. 그러면 단순히 이 개념의 정의를 묻는 거예요. 정의를. 그러면 정의를 묻는 거니까 여가에는 상향도 있고 하향여가도 있으니까 뭔지 모르지만 뒤에 있는 정의가 상향이냐 하향이냐 1000%야. 이렇게 나오면. 그럼 뒤를 봤더니 상위 소득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이 아니라 하향여가구나. 이런 1초. 1초짜리 문제, 1초짜리. 1초짜리. 1초는 조금 했고요. 5초짜리 문제죠. 5초짜리. 5초짜리. 예. 그러니까 주택의 상향여가는 그러면 정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사용하는지를 봤더니 하위 소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향여가인데? 그러니까 상향여가 X. 그 다음에 자 2번.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옳은 지문인데 아주 잘 나와요. 자,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은 도시 전체에서도 보이고 근린지역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도시 전체로 보면요. 강남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다고 해서 강남과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을 하죠. 이게 도시 전체. 근데 근린지역에서는 우리 아파트 하나의 단지라도 임대주택입니까? 분양주택입니까? 구분하잖아요. 이게 어디서든지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주거분리는 도시 내에서 소득계층이 분화되어 거주하는 현상입니다. 소득계층이 분화됩니다. 저소득, 고소득으로 분화됩니다. 옳은 지문. 그 다음에 4번. 4번. 자, 요거 어려운 지문입니다. 정답을 찾았어요. 정답은 이미. 침입과 천입. 우리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강의 노트 우리 주택 순환 현상의 그림이 하나 있죠. 의미.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주택을 물려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가죠.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이런 걸 어떤 학자들은 침입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입. 딱 봐도 침입이잖아요. 이렇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침입. 그리고 이런 침입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부분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거죠. 변천의 천이. 그래서 이 주택 순환 현상을 침입 또는 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 학개론. 침입, 경쟁, 천이라는 문구는 우리 시험에서 딱 두 군데서 나와요. 침입, 경쟁, 천이. 즉 주택의 순환되는 현상을 침입과 경쟁, 천이로 설명하는 이런 게 있고 하나가 더 있어. 그렇죠. 버제스의 동심원이라. 버제스는 생태학적인 표현 침입, 경쟁, 천이를 강조했습니다. 딱 두 군데서 나와요. 딱 두 군데. 그리고 공가의 발생은 주택 여과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니, 집이 비어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이 비어야.
그러니까 공가의 발생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면 주거, 분리, 주택, 순환. 자, 다시 정리. 주거, 분리와 주택, 순환 현상은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원인. 주거, 분리는 외부 효과. 하향 여가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상향 여가는 수선 재개발.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 38페이지 보면 뭐가 있습니까? 38페이지. 경기 변동 있죠? 경기 변동은 정말 30년 동안 딱 한 번 안 나오고 다 나왔어요. 언제 안 나오니? 작년에 안 나왔어. 작년에. 이게 나왔으면 한 문제씩 더 맞추는 건데 이게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29년 동안 다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난이도가 어떻습니까? 극하. 이거 틀려갖고 오시면 거의 없어요. 그냥 눈도장만 한번 빨리 치자고요. 자, 경기 변동. 자, 의미. 경기 변동은 경제활동 수준이 변하는 현상인데요. 크게 우리 기본서에 소개된 게 4가지 정도 돼요. 순환적 경기 변동은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고, 계절적 경기 변동은 계절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거고, 장기적 경기 변동은 대부분 50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을 말해요. 50년 이상. 근데 50년 이상짜리가 뭐가 있니? 신도시의 성장, 쇠퇴. 그게 한 50년 걸린다고요. 신도시의 성장과 쇠퇴. 그런데 잘 안 나와요. 요놈하고 요놈이 잘 나오지. 그래서 이제 무작위적 경기 변동은 주의. 자, 무작위적 경기 변동은 지진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뭔가 경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지진, 전쟁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경기가 바뀌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항상 경기가 어디로 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튈지. 이걸 우리는 무작위적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무작위적 변동에 포함시켜요. 즉, 정부의 정책으로 경기가 바뀌면 이걸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이런 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바뀌면 무작위,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순환은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단순한데 최소한 뭐는 꿰고 있어야 되냐? 용어 정리는 꿰고 있어야죠. 용어 정리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뭐 있냐? 그러면 찾고, 자, 요 순환의 사이클 중에 경기의 가장 밑바닥, 요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바닥 저자를 써서 저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기가 다시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정상을 써서 정점. 다시 순환하니까 다시 바닥으로 저점. 다시 꼭대기로 가면 정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주기가 나와요. 주기는 순환, 그러니까 한 바퀴 쭉 삥 도는 기간을 말해요. 기간을. 이게 출발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간이 주기인데 대부분 우리 경제학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저점에서 경기가 쭉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저점으로 오면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1주기, 순환의 주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나쁠 때 바닥, 경기가 가장 좋을 때 정점. 요 두 개의 차이를 뭐라고 부르죠? 진포, 이렇게 부르죠. 진포.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주기는 기본적으로 길죠. 주기가 긴 이유는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진폭은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폭은 경기가 가장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심하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고가의 자산들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1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경기가 이렇게 쭉 확장을 하는 확장기하고 경기가 이렇게 쭉 쇠퇴하는 수축기 이렇게 나눈다고.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 확장기와 수축기. 그리고 네 가지로 나누면 다시 어떻게 나눕니까?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암기가 회상합니다. 항상 후회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암기를 좀 해줘야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런 것들만 제대로 좀 해주면 되는 거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난 다 암기하고 있어. 좀 중얼중얼 해보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것만 탁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의 경기 순환은 일단 주기가 길고 진폭은 크다 또는 깊다. 주기는 길고 진폭은 큽니다. 그리고 순환의 국면이 항상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불규칙, 불명확.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누면 확장기와 수축기로 나누고 네 가지로 나누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나눕니다. 이 정도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 국면별 특징. 자, 확장기와 수축기의 특징을 잡을 때 우리는 이 수축기를 기본으로 했죠. 수축기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매수자 중시고 시옷이 있으니까 상한선입니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수축기는 매수자 중시 상한선. 그 다음에 확장기는 히읗이 들어가죠. 히읗. 그러니까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도자 중시고 항상 하한선입니다. 일단 암기해 놓고 자, 요거 하나만 해결하자고. 요거 하나만. 수축기는 항상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식이에요. 가격이. 그러면 이 가격이 항상 떨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래를 주저하는 것인가요? 수축기는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가 거래를 주저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중시시장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매수자에게 쌍화차를 매겨야 되느냐 매도자에게 쌍화차를 매겨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수축기는 항상 매수자가 거래를 자꾸 주저하려고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쌍화차를 매겨야 된다고. 매도자는 그냥 맹물 줘도 상관없다고. 매수자에게 비싼 쌍화차를 매셔야 돼. 그래야 거래를 성사시켜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매수자 중시.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과거에 얼마로 거래되었느냐 거래 금액을 참조하는데 이 과거 거래 금액이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1월, 2월 달에는 항상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수축기는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래가 이 손끝에서 이루어지죠.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직전에 얼마가 거래된지를 봐. 이게 직전이야. 그게 직전 거래 금액을 참고하는데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확장기는 새로운 거래가 여기 있죠. 새로운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직전을 봐. 얼마에 거래됐는지.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험장에서 어떻게 못 푼다고. 손 올려서 새로운 거래 직전 밑에 있네. 이렇게는 못 푼단 말이에요. 이해만 하면 안 된다고. 수축기 나오면 매수자 상한선, 확장기 나오면 시옷이 없어야 되니까 매도자 하한선 이렇게 나와야지. 시험장에서 손 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감독관이 와. 왜 손 들었나요? 이렇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면 충분하죠. 자, 들어갑니다. 7번.
자,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이거 정말 옳은 지문이 다라. 자, 이 지문은 쉬우니까 그런데 이 1번 지문에서 미스터 국의 마음속에 있는 문구를 한번 뽑아봐요. 너 요새 너무 한다. 한번 해보셔. 심심풀이로. 정답은 없는 거니까. 1번 지문에서 미스터 국이 눈도장을 찍고자 하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요? 뭐 동영상? 동양상? 이게 뭐야 된다. 이게 정말 이제 학교론에 요령을 좀 가르쳐 드려야겠어. 정말 제가 봤을 때 너무 상식적인데, 자, 뭐뭐 할 수 있고요, 뭐뭐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해 보여요. 뭔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문이 쉬우니까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운 지문인데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너 그럴 수도 있겠지. 넘어가자. 이런 게 좀 필요하단 말이야.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데 이럴 수는 있고 이럴 수는 없다. 그럼 눈을 찌그러 봐야 돼. 참 이런 요령이 엄청난 표현이 많이, 이런 게 정말 너무나 많은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넘어가란 말이에요. 제발 진짜. 자, 그 다음에 2번 DTI 규제가 나옵니다. DTI 규제. DTI 규제가 나왔을 때 DTI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DTI 규제 완화로 거래가 늘었다. DTI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으로 주택 거래가 변했어요. 그러면 무작위 불규칙적 경기 변동. 옳은지 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경기는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일정치 않습니다. 자, 주기별 순환 국면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럼 논점이 순환의 국면이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합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4번. 봄, 가을 반복적인 주택거래. 아유, 봄, 가을 나오면 계절 이겼다야. 계절 이겼다. 봄, 가을. 정답 4번. 이런 식이에요. 아주 쉬워. 아주 10년 전이라 쉬운 게 아니에요. 최근 건 더 쉬워. 더 쉬워.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요거요.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측정 지표. 그러니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하루 종일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앞으로 이제 5, 6, 7, 8 이렇게 할 테니까. 수업 자료를 막 그냥 난장판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이게 찍어져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 좀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딱 찾아 놓으란 말이에요. 네. 자, 경계 측정 지표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요놈이 건축량, 거래량이에요. 건축량, 거래량. 건축량, 거래량.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항상 나오는 게 얼마가 건축돼 있느냐, 건축량. 건축된 게 얼마나 거래가 됐습니까? 거래량. 딱 두 가지. 아무튼 정답은 봄, 가을 나오면 계절. 자, 그 다음에 8번. 자, 뭔지 모르지만 네 가지 국면을 줬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럼 회복, 상향은 확장기예요, 수축기예요? 확장기죠, 확장기. 그 다음에 후퇴와 하향은 수축기. 이렇게 딱 해놓고 봤더니 주도시장이네. 수축기니까 여기는 수자. 확장기니까 도자. 요걸 찾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기는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야겠죠. 경기가 이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증가.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공실은 점점 줄어야 되겠죠. 아유, 누구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드. 스피드. 일장 스피드 없이 스피드 있게 문제를 풀어야 다른 문제에 할당을 할 시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주거 분리, 경기 변동, 스피드. 아니, 맞추면 뭐해? 1분을 다 잡아서 맞추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스피드, 스피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강의 노트 40번, 9번 요거까지 하고 좀 쉬죠. 9번. 자, 뭐가 나옵니까? 거미집. 자, 거미집 이론도 아주 심플하게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 테니까 한번 볼게요. 강의 노트 몇 페이지? 40페이지. 자, 거미집 모형은 이제 에치켈이죠. 에치켈의 거미집 모형인데, 자, 에치켈의 거미집 모형은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에치켈이 살던 시대도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요 배추의 가격으로 설명을 했죠. 자, 첫 번째. 에치켈은 왜 배추의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합니까? 그러면 결국 요놈 때문이에요. 요놈. 수요와 공급의 시차. 정확히 말하면 공급의 장기성.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요. 왜 가격이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니? 그러면 자, 배추니까 자, 김장철에 각 가구가 배추를 달라고 요구해요. 배추를 달라고. 자, 김장철에 배추 달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배추를 달라고 요구하면 농부인 공급자는 배추를 공급해 줘야죠. 그래서 배추를 심어 파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 파종하면 내일 나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라는 농산물의 공급은 오래 걸려서 지금 배추를 달라고 하지만 지금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급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장기성, 수요 공급의 시차에 의해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거미집 모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자, 문제가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뭘 냈냐. 그러니까 수렴형입니까? 발산형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암기 코드로 다 맞춰갖고 오시더라는 거야.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런데 문제는 모의고사에, 작년에 모의고사에 도대체 수렴형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절반이 몰라. 아니, 다 맞춰갖고 오면서 수렴형이 뭔가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줬으면 찾았을 텐데 딸랑 이것만 줬다고. 수렴형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왔더니 절반이 몰라.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렴형이라는 건 폭등과 폭락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는 형태를 수렴,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 폭등과 폭락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발산형은 쉽게 찾죠. 발산이니까 폭등과 폭락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순환형은 폭등과 폭락이 점점, 폭등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수렴형을 물어보면 자꾸, 그렇죠, 이게 주저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수렴형이란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이제 찾아보자고요. 자, 에치켈은 요 놈을 설명하고 싶었죠? 어떻게 하면 폭등과 폭락이 사라지냐? 그럼 여기에 암기 코드는 뭐였냐? 누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야? 소비자라도 뭐시기 하다 하면. 그래서 여기 암기 코드였죠? 자, 들어갑니다. 항상 에치켈의 거미집 모형을 결정하는 건 소비자의 행동이에요. 소비자.
자, 공급자는 이미 공급의 장기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HK는. 그래서 공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자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소비자가 똑똑하면 폭등과 폭락을 소비자가 해결하고 소비자라도 안 똑똑하다면 그렇죠. 폭등과 폭락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령이 항상 소비자가 중요하니까 소비자의 수치에다가 동그라미를 친다. 그리고 소비자의 수치가 뭔지를 봤더니 탄력성이라고 주면 똑똑도구나 이렇게. 항상 우리는 탄력적일수록 똑똑한 것이죠. 비탄력일수록 안 똑똑하고. 그래서 소비자의 똑똑도를 봤더니 공급자보다도 많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해결한다. 수렴. 그다음에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치고 똑똑도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둘이 똑같아. 그러면 영원히 순환합니다.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치고 똑똑도라고 해석을 해요. 자, 똑똑도를 봤더니 세상에 왜 공급자보다도 더 안 똑똑. 그러면 시장을 더 왜곡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발산. 얘는 누구든지 맞춘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출제자가 뭘 주기 시작합니까? 기울기. 그러면 이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 이 기울기를 키값으로 해석하자겠죠. 키. 그래서 키가 작으면 땅의 수렴.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키가 작으면 땅의 수렴.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 자, 그럼 해보자고요. 일단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기울기라고 주면 키값으로 해석하는 거죠. 소비자의 키 몇 메타. 마이너스는 무시죠. 키니까 1.5m. 공급자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땅으로 수렴. 그 다음에 소비자의 수치를 동그라미 치는데 기울기 값이면 키값. 소비자의 키 몇 메타. 2m. 그리고 키가 똑같죠. 그러니까 수나. 소비자의 수치에 동그라미 치고 기울기니까 키값. 소비자의 키 몇 메타. 3.5m. 공급자보다도 훨 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발사.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형태로 함수까지 주는 거죠. 함수까지. 짜증 나고 거죠. 그래서 함수를 주면 함수에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 기울기 값을 찾는 방법이 있었죠. 항상 1번 Q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수량 앞에 수치를 읽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고 두 번째 P로 시작하는지를 봅니다. 이게 찾는 방법이었죠.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봅니다. 그럼 해보자고요. 자, 함수가 주면 무조건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봐요. 1.5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P. 그럼 이 1.5가 그대로 기울기 값이 되는 거야. 기울기. 그럼 이게 결국 키가 되는 거죠. 키가 기울기 값이니까. 자, 공급함수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요. 2. P로 시작하는 줄 봤더니 P로 시작해요. 자, 공급자의 키 2m. 소비자가 작죠? 그래서 수렴.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면 기울기 키값이 2m.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죠. 요놈이 문제, 요놈이.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4. 그런데 P로 시작하는지를 봤더니 P가 아니야. 2P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2P면 2로 나눠주고
3P면 3으로 나눠주고 P로 시작하려면 얘는 2P니까 2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2로 이렇게 나눠주면 공급자의 키 2m, 소비자의 키랑 또이네 순화.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P로 시작하는지를 봤더니 P로 시작하니까 소비자의 키 1m. 자, 공급함수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P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2로 나눠준다. 0.5.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가 1m고 더 크죠? 땅에서 발사. 자, 문제는 4번이에요. 4번. 지금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오른쪽. 4번이 이게 28회 때 나온 기출입니다. 29회. 29회 때 나온 함수예요. 4번, 요 노랭이가. 그런데 3번하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3번하고 4번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함수가. 3번은 P로 시작하고 있고 4번은 Q로 시작하고 있고. 그런데 P로 시작하든 Q로 시작하든 우리는 상관할 필요 없어요.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소비자의 기울기 키 1m.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2, P로 시작하는지를 본다. P,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의 키 2. 그럼 소비자의 키가 작죠? 그러니까 얘가 수량 이렇게 되는 거죠. 수량. 그럼 이제 우리 9번 문제 하나 풀고 쉬자고요. 자, 9번을 봤더니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찾고 특히는 뭘 줬어요? 탄력성. 정말 세상 쉬운 문제죠. 알고 보면. 그래서 일단 A 부동산은 소비자의 수치의 동그라미 1.1, 공급자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수렴. 근데 B는 0.9에다 동그라미. 근데 공급자보다도 똑똑도가 작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안 똑똑하니까 시장을 더 왜곡시킵니다. 발사. 5초짜리 문제. 5초짜리. 야, 지금 9문제 풀었는데 말이야. 야, 이게 옛날 문제라 이렇게 쉬운 거 아니야. 아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논점만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실수 없이 맞춰줘야 된다. 자, 10분 쉬겠습니다.